올해부터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 단속의 처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택시 승차 거부 단속과 처분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덕분에 지난 몇 년간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 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 지난 2개월 동안 93%까지 끌어올리면서 택시 승차 거부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택시 승차 거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안기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시민교통안전협회의 김기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모시고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뜨거운 토론을 했었는데 예, 오늘 어떻게 보면은 달라진 서울시의 모습과 더불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택시 삼진아웃제의 행정 권한이 서울시로 환수가 된 이후에 단속해서 처분까지 이르는 율이 93%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동안은 왜 낮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단속이라고 그럴까요? 처분의 그 실효성이 좀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간에 왜 이렇게 낮았냐 볼 때는 일단 그러려면은 그 민원 접수나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승객이 다산 119센터에 민원인을 접수하면은 서울시 교통과에서 이관됩니다. 이관되면 거기서 양측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죠. 그리고 서울시 택시정보 시스템의 운행 기록을 다시 또 추가적으로 확인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자치구로 이관을 해요.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심의의회를 구성하거든요. 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행정처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의를 줄 것이냐, 그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택시 처분 대상 되시는 지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치구의 어떤 민원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지역이다 보니까 좀 약간 관대하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뭐냐면은 그 택시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에서도 약간 택시 관련 업체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좀 들어와야지 맞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알아야지 맞는데 또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을 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처분이 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끌어올리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사님? 일단은 그 자치구에서 처분 권한을 중앙에서 가다 보니까 그 심의위원회 구성 공정성이나 아무래도 시민 연호를 많이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를 구 단위에서 잘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한 10여 년간 이제 그 심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심의위원으로 뭐 택시 사업자 쪽에서 들어오거나 노조 쪽에서 들어와 있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정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게 지금 단속권을 서울시가 이제 자치구에서 시로 환원하고 난 뒤에 처분율이 높아졌다. 이게 지금 팩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2개월 정도의 단속 실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단속권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단속 인력이라든가 단속 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단속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안 박사 얘기한 대로 민원이 제기되게 되면 민원의 입장이라는 게 상대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이제 처분을 제대로 좀 하는데 좀 소홀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울시로 들어오면서 그런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처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 처분율이 좀 상당히 올라갔다. 그런데 지금 행정 절차가 95건이 완료가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된 겁니까? 뭐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제 경고 1차 이제 삼진아웃제가 기본이 1차가 경고고 2차가 이제 자격정지 그다음에 이제 3차가 자격 취소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요. 뭐 1차 경고가 한 80건 정도, 2차가 자격정지가 한 7건, 그리고 자격 취소가 1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삼진아웃제가 시작된 지가 벌써 한 3년 가까이 세월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3년 동안에 있었던 처분율에 본다면 획기적인 획기적이네요. 예, 이렇게 이제 자격 취소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취소가 된 경우에 다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 1년 동안 할 수 없습니다. 1년 할 수 없지만 1년 이후에는. 그 다음에 다시 하고자 하면은 택시 면허를 다시 취득을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사실상 택시 면허 자격시험 면허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다시 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양쪽의 의견이 팽팽해요.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실질적으로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함부로 승차 거부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게 1년 쉬었다가 다시 면허 취소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 또 승차 거부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격증 취소 처분까지 가면 예. 대단히 무거운 처분이죠. 예.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이제 운전을 못하고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예. 이런 그 처벌인데 예. 어마어마하게 그 이제 큰 처벌이죠. 이거는.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그 삼진 아웃 제도가 도입된 지 3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예. 자격증 취소 한 건이에요. 예. 한 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단속을 해서 처분에 이르기까지에 예. 대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그 무거운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승차 거부를 이제 근절하는데 효과가 크지 않았다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승차 거부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예. 지금 뭐 서울시가 별도의 또 개선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 지금 삼진 아웃제가 예. 충분히 성과를 거두고 만족할 만했다면 예. 별도의 또 다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든가 제도 개선을 지금 검토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대표님 말씀 중에 조금 서로 충돌하는 모순이 있는 게 아니 충분히 강력한 그 조치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까지 가는 게 근데 충분히 강력한 조치인데 또 대책을 마련한다. 네. 이게 앞뒤가 또 대표님 말씀에서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삼진 아웃제가 강력한 처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단속 건수가 3년 동안에 한 건밖에 없었다. 안 그래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책이 그래서 또 필요하다. 효과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삼진 아웃을 제대로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를 계속 어떻게 보면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그래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책안을 만들어서. 예.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민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계속적으로 그 골라 태우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디에 가면은 줄 서 계시거든요. 그래놓고 거기서 뭐 어디 뭐 이렇게 호출하면서 이렇게 장거리 뛰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대로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그 단속이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예. 충분히 이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모든 택시를 다 쫓아다니면서 관찰하거나 감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승차 거부를 당한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제 단속을 하고 처분을 하게 되는데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신고하는 사람이 승차 거부가 명확한지 예. 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신고했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승차 거부 행위가 아닌데 승차 거부 행위로 신고된 경우도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판단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겪는 승차 거부 행위에 비해서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 체계의 한계점하고 예.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 택시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해서 피해를 보는 예. 시민들의 입장하고에 대한 이 괴리는 예. 대단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그럼 단속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 아니세요, 진짜? 그래서 지금 제도를 강화하는 걸 그러니까 새로 만들고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측면에서 그 제도 중에 하나로 고민되고 있는 것이 지금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금 그 이동 거리가 짧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 이동 거리 짧은 그 곳을 많이 이렇게 콜을 받아주는 기사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책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민간 기업에서 일단 우선 호출 제도나 지동 배차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렵죠.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꼭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되느냐는 문제는 약간 별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 카카오 택시가 공짜를 이용했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맨 처음부터 카카오 수수료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저희 전문가 그랬고. 그냥 일반 콜 사업자도 1,000원, 2,000원 콜수수료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안 하고 있다가 요번에 올리겠다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법적력이랄까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통 택시는 안 잡히고 일단 돈 주는 택시만 잡히는 현상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 현상 어떻게 막을 것이 되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로 할까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도 돈을 주는 그러니까 웃돈을 준다거나 혹은 인센티브가 뭐 그러면 어쨌든 단거리를 뛰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수수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지금 그 택시의 승차 거부를 막는 대책으로서 가능하냐는 거죠, 이 부분이. 뭐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제도 자체를 그걸 제도가 아니긴 하지만 그런 방법을 논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짧은 거리도 가고 긴 거리도 가고 필요에 의해서 다 이용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카카오에서 지금 제시하는 것처럼 우선 콜 제도라든가 뭐 선택 콜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콜 배차 요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즉시 배차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택시를 웃돈 주고 타는 거예요. 기존의 택시라는 이 공공교통수단이 정해져 있는 제도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요금 체계를 벗어나서 웃돈을 더 주고 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콜택시의 콜비를 받는 것은 일정 기간 빈차로 운행하는 거리와 시간을 고려해서 2,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2,000원까지 콜 요금을 받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하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승객을 태우러 콜을 받고 가는 거리가 빈차 거리, 운행 거리가 있고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요금을 더 주고 타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콜에서 이게 아니고 배차 우선에 따라서 수수료를 뭐 5,000원까지 이렇게 받고 뭐 하겠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공교통수단인 택시의 그 운임 체계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고 이용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돈 더 주면 우선 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서 얘기를 해서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일단 회사 내부의 사규로 이렇게 짧은 거리를 많이 받는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안 받고 짧은 거리를 갖다가 잘 안 받고 긴 거리만 타는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얹어 받고 그건 회사의 정책으로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도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우리 그 콜택시 제도가 콜 제도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처음에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지금 현재 완전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아까 지금 안 박사가 이제 그 콜비를 그 무상으로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된 그 배경이 결과적으로 이제 독점을 위해서였다.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수도권 지역에 나가는 장거리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콜이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콜 시스템이. 그래서 단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콜을 호출을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장거리 멀리 가는 그 돈이 되는 손님만 골라 태우게 되는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수수료가 없어서 오히려. 그렇죠. 지금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서 콜 택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뭐 이 택시 전반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제 택시 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소형 택시가 있고 중형 택시가 있고 대형 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택시가 이제 종류가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중형 택시 빤 알고 있지 소형 택시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소형 택시가 영업이 덜 되니까 다 스스로 다 없애버렸죠. 영업을 안 하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그렇듯이 택시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영업 방법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콜을 하는 택시는 별도로 콜 택시가 있어야 돼요. 별도로. 콜도 요금을 일정 정도 부과를 받고. 그래서 콜 서비스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영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 거고 지금 모든 택시를 콜 해놓고 거기다가 지금 이용을 하니까 콜이 악용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승차 거부라고 하는 문제와 이제 콜 택시의 운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범주의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택시들이
콜이든 그냥 길에서 잡던 승차 거부를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약자들 뭐 이런 분들 뭐 노이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아이가 있다든가 짐을 좀 들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길거리에 잡을 때도 이제 승차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승차 거부를 못 하게끔 이렇게 유도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건 생각하세요? 승차 거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 짐이 있거나 노인분들은 택시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거는 승차 거부를 그것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왜요? 잡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니까. 아,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승차 거부를 하는 건 일단 타서 행선지를 얘기했을 때 내려요 이러는 게 승차 거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그 짐을 갖고 있거나 유모차가 있거나 뭐 애 안고 있거나 이런 때 그냥 지나가는 거는 승차 거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걸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실질적인 승차 거부잖아요. 아니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승차 거부의 기준을 좀 얘기를 좀 해보시자고요. 택시라고 하는 것은요. 1인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세 여객이에요. 이게 사업 면허 목적이. 그래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길거리에서 택시를 탈 의사를 표시하고 어떤 승객이 표시를 해요. 그리고 택시가 빈차 표시 등을 하고 주행을 합니다. 빈차 표시 등을 하고 주행을 하는 택시를 나는 택시를 타겠다라고 손을 들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차가 안 서고 그냥 지나가요. 이건 승차 거부예요. 여기서부터 승차 거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짐이 있거나 아이가 있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면 승차 거부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짐을 그 다음에 서 가지고 이 짐을 택시에 실을 수 있는 범위가 넘어 더 큰 짐이에요. 맞아, 짐은 내가 이 택시에는 실을 수가 없어서 못 씌웁니다. 죄송합니다. 가는 거. 이건 승차 거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절차에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승차 거부에 대한 기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그러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개념을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차 거부 신고를 해도 이것이 혼선이 돼서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 김기욱 대표님의 주장은 안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런 승차 거부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승차 거부가 아니라면서요? 그 신고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신고할 수 없고 그걸 어떻게 신고하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이것은 명백한 승차 거부인데 신고를 했을 때 처분을 할 때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를 어떻게 예를 들면 사진이 있거나 동영상이 있거나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택시 승차 거부만 신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처분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승차 거부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의미가 축소되거나 혹은 왜곡돼서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승객들은 여전히 피부로 승차 거부의 문제를 느끼지만 해결책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얘기 중에 하나 산악금 문제 있잖아요. 이 산악금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면 최소한 회사 택시는 승차 거부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산악금을 줄이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손님이 많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가겠다는 의욕은 워낙 강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사람 생각하면은 단거리 가면 되지 않느냐, 기본요금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승차 거부 주로 심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단거리 가게 되면. 그것도 뭐냐면은 야간 시에는 차가 안 막혀요. 그 도시고속도로라면 충분히 20분이면 한 20km 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장거리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구조가. 그래 그런 구조가 산악금을 낮춘다 해서 없어질 거냐? 그런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저는요. 지금 우리 저 앵커께서 산악금을 줄이면 승차 거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산악금 제도라고 하는 건 제도에 없는 불법 행위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다들 하고 있잖아요. 회사 택시에서. 그거는 그 회사와 운전자 간의 관계지 이용 승객하고는 산악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악금과 요금과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도로에 나와서 운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승객을 거부하는 이 택시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되죠. 법이라고 하는 건 단속해서 지금 불법을 그대로 용인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죠. 가령 예를 들자면 너무 처벌 능사로 아닙니다. 얘기하시는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산악금이 불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객자동차 운수사법에 예. 분명히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를 예.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운전자가 법만큼 다 회사에 내도록 돼 있고 예. 회사는 운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법으로 명문화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산악금하고 승차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박사님, 사실은 시간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예. 마무리로 안 박사님께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지금 계속 우리 김기복 대표님은 강력한 규제, 더 이 삼진 아웃제보다 더 강한 새로운 그 규제책 이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승차거부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 처분을 받거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1차입니다. 예. 그럼 2차, 3차 줄어듭니다. 훨씬 줄어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그 택시발전법상의 스트리트 아웃이라는 게, 삼진 아웃제라는 게 1차 처분이 관대해요, 사실은. 1차 처분이 관대하다. 처음에 20만 원 과태료에다가 경고 그만인데. 그 다음에 안 걸리면 되지. 그런 생각하시단 말이에요. 예. 외국 같은 경우는 런던 같은 경우 500파운드 벌금 내리고요. 예. 일본은 바로 30일 영업 정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삼진 아웃제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좀 강한 측면이 있고, 예. 그리고 사실 자치구에서 보면은 굉장히 행정력이 좀 모자라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예. 이거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예. 다시 말하면 당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생각했을 때는 예. 신고포상금을 도입해야죠. 신고포상금제. 예. 예를 들어서 택시 그 승차 거부를 한 예. 것을 파파라치들이 다 예. 잡게 하는 그런 포상금제. 택시 라프를 할 수 예. 있는데, 택시 그런- 파라치. 예, 택시 예. 파라치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 직업적으로 그것만 하게 된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예. 그분들은 그 보완적인, 그러니까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는 그런 예. 역할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택시 승차 거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대책 중심으로 논의를 해봤는데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고민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안기정 박사님 그리고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